장해찬 전 최고위원 글을 좀 저희가 긁어왔습니다. 사진 좀 띄워드릴 건데요. 장해찬 최고위원 전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이 배추 투자 변명을 공격하기 위해 배추라도 흔들었다면 100만 조회수는 가볍게 넘었을 것이다. 전투력도 동지의식도 한참 부족하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그래서 배추라도 흔들었다면 좀 나았을 것 같아요. 배추밖에 사람들 기억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께서는 이 가끔 예전에 보면요, 이 정치인들이 청문회 상임위에서 뭐 종이를 찍거나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시면서 저 쇼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런 행위로 인해서 그 이슈가 굉장히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이 배추 문제도 굉장히 황당한 얘기잖아요. 이 배추를 뭐 본인이 강신성 씨에게 2억 원을 투자를 했고 월 다달이 450만 원을 받았어. 그리고 원금까지 회수한 부분이에요. 그 이거는 이 배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경악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내용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선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 배추라도 들고 배추밭이라도 가든지 대관령 가서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언론이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요소들을 가미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보면 새로운 팩트를 많이 찾았어요. 많이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분노하게 만들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부에서 이걸 좀 더 활력 있게 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사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당시에 김민석 후보자가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그때 이제 월에 450만 원씩 들어왔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가 당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뭐 매년 배추값이 높았던 게 아니라 2006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배추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걸 어떡하냐 싶을 정도의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연 27%의 수익률을 거뒀다? 야, 이런 것도 공격할 포인트였는데. 그 여기 있는 우리 이민찬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 다 강원도 사람이어서 배추에 민감합니다. 이 말이 나왔을 때 말도 안 된다고 느꼈던 게 이렇게 2억을 투자하고 월 450만 원, 연 5,400만 원, 27%의 수익을 얻으려면 배추를 8번에서 9번 수확을 해야 돼, 1년에. 근데 배추가 하루에 1년에 한 번이나 2번밖에 수확을 못 하거든요.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구조로 가지고 변명을 했는데 이 변명이 이 강신성 씨로부터 450만 원을 받았을 때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때는 이러한 변명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변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판결문으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 겁니다. 이거는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정이 된 것인데 그것을 청문회에 와가지고 갑자기 그때 배추 농사에 투자를 해가지고라고 발언을 했다는 거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인데 이거 국민의힘에서 인사청문회 위원이 4명밖에 없었다라고 변론을 할 게 아니라 외곽 지원으로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외곽 지원으로 사실 원내 지도부가 좀 늦게 뽑힌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신임 원내 지도부에서 발빠르게 일단은 모든 뭐 원내 구성원도 발빠르게 하면서도 모든 총력 화력을 김민석 인사청문회에 집중을 하면서 일거리를 나눠주면서 청문위원들 아닌 사람들도 팔 수 있는 거 파고 아이디어 빨빨 줘라. 그러면서 배추가 나왔습니다. 그럼 배추 현장 가. 뭐 칭화대 나왔습니다. 칭화대 나왔어? 칭화대 가. 홍콩 나왔습니다. 홍콩 나왔어? 홍콩 가. 비행기 끊어줄 테니까 빨리 가. 이런 식으로 해서 코넬 유학생에 뒤져봐. 뭐 유학원 다 뒤져봐. 교육부 유학원 다 뒤져. 교육위원들 이런 식으로 발빠르게 움직여서 화력을 집중했어야 되는데 사실 눈에 띄는 의원들이 이제 주진우 의원 고생하셨고 또 뭐 김희정 의원이나 뭐 배준영 의원이나 청문위원들 고생을 하셨는데 외곽적인 지원은 전혀 없었다. 나몰라라 했어요. 나몰라라. 이 나머지 사실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뭐 보좌관들이 됐건 아니면 당직자가 됐던 간에 뭐 칭화대도 보내고 홍콩도 보내고 예전에 이준우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곽상도 의원실에 예전에 있을 때 그때 뭐 조국 의혹 같은 경우에도 발로 뛰어서 했었고 문다혜 의혹 같은 것도 직접 그때 태국까지 가고 취재를 하고 그러기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이게 저희가 조국 사태도 있었고 그 전에 모든 인사청문회가 뭐 위장 전입도 있고 뭐 탈세 의혹도 있고 논문 표절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서 국민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수위가 높아진 거예요. 뭐 아빠 찬스, 논문 표절 이런 걸로는 예전에도 있었잖아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인사청문회가 아주 과격한 범죄 행위 아니면 물리적인 범죄 행위 아니면 안 넘어갈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야당 쪽에서는 이렇게 모든 논란에 대해서 화력을 올리는 게 아니라
몇 개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한 전략적인 전략과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은 전혀 약간 좀 보이지 않은 게 좀 아쉬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증인 협상 단계에서부터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예. 이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어쨌든 증인 참고인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논란이 되면 청문회를 파행으로 끝내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건 예정된 수순이었어요. 그러면 증인 어떤 협상 단계부터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갑자기 전처와 현처를 다 부르겠다 우리는 이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해륜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잡고 이거는 당연히 의혹이 있으면 규명을 해야 하는데 예. 전처 현처를 다 부르겠다 한 자리에 이렇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동정 여론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증인 협상이 좀 꼬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강신성 씨라는 분 이분만큼은 반드시 불렀어야 하는데 이분조차 부르지 못한 것. 예. 뒤늦게 이제 증인 수를 확 줄여갖고 이분이라도 불러달라고 이게 협상에 착수했지만 그게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면 어제 또 새롭게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이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뻔뻔하게 좀 거짓말한 게 드러났어요. 네. 왜냐하면 강신성 씨 오피스텔 여의도 오피스텔을 김민석 후보자가 상당 기간 썼습니다. 유학을 예. 할 때. 예. 근데 이때 당초 해명을 했던 게 아니 그때는 유학 기간에 어떤 주소 이전할 것이 필요했고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주소 등록만 해놓았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언론이 검증을 해서 알고 보니 이미 그 시점은 유학을 마쳤을 때라는 거예요. 유학을 마쳤고 강신성 씨는 과거에 김민석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잖아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1심, 2심, 3심 다 보면 바로 그 오피스텔에서 돈을 주고받거나 했다는 그 장소로 쓰였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런 건.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법적 조치도 증언감정법 위반으로서 법적 조치도 해야 하고 향후에 어떤 김민석 후보자가 공직에 또 출마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반드시 재차 검증을 해야 돼요. 네. 뭐 검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 어저께 뭐 충격받은 게 좀 있습니다. 오늘 좀 저희가 답답한 얘기부터 해서 시작을 하는데 네. 김민석 후보자 인준 관련해서 여론조사 뭐 발표된 게 있는데 여론조사 뭐 안 믿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보수층이 사실 요즘에 응답 잘 안 하죠. 응답 잘 안 하고 뭐 여론조사 별로 경향성도 있고 그렇기 마련인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찬성 48.2% 반대 40.5%로 나온 조사가 있습니다. 미디어 토마토 여기는 약간 성향이 좀 우리가 알기에 이제 진보 좌파 성향으로 좀 알려진 곳이고 그렇긴 한데 한길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찬성이 54.9% 반대가 40.4%였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나왔고 MBS 같은 경우에도 45%대 31%. 야,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물론 안 믿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간단히 좀 다뤄볼게요.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의 실망이 좀 전 많이 녹아내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요. 네, 우리 그 국민의힘 지지층 분들께서 여론조사를 많이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작용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자면 대선 패배 이후에 있었던 그러한 패배감이 계속 물려들면서 그게 이제 실망감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전초에 얘기해드렸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이나 또 국민의힘에서 아직 대선이 끝나고 나서 뭔가 봉합되지 않고 서로 간에 아직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면서 조국 장관 때하고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조국 장관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신나서 했거든요. 네. 신나서 하고 열심히 하고 그때도 야당이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야당이었는데 신나게 하고 열심히 하고 현장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와닿는 감정이 사뭇 다른 것 같고요. 사실 조국 전 장관 때는 인사청문회 할 때의 여론조사보다 인사청문회로 밝혀진 내용 그리고 그 이후의 여론조사가 급격히 문재인 정부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죠. 40일 만에 조국 장관을 사퇴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6월 30일 날 통과되기 전까지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아직 밝혀지지 않는 의혹들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끝났다 이제 뭐 다 통과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읍에 있는 아까 말한 강신성 씨의 사업체의 그 토지가 뭐 8억에서 80억이 됐다는 등 뭐 이런 보도도 있는데 이런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후속적인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발간 보고서를 자체적으로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자체적으로 그럼 인사청문회 끝났으니 6월 30일 통과 이전에 여당 의원들을 설득을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물론 설득이 안 되겠죠. 혹은 그렇다 하더라도 소통관에서 좀 총체적인 발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여론조사에 영향을 그나마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김민석 지명 철회를 요청했지만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했지만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도 이거 무슨 얘기로 무슨 의도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고 왔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심지어 뭐 대통령의 특별한 말은 없었다라고 하고 배석했던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대신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 넘는 걸 생각해달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 이제 본인 입으로 밝혔습니다. 잘해봐야 아마 이제 비서실장 정도 한마디 한 것 같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정도.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왔다는 거를 대중에 알려고 뭐 어쩌자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의도는 아마 그 뒷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뒷부분에. 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 넘는 걸 생각해달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어떤 팩트에 근거한 의혹이나 문제점, 도덕성에 대한 문제점보다 이런 여론이 아직 받쳐주고 있으니 우리가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걸 대중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최근 행보를 보면 뭐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홀로 외롭게. 근데 이 부분을 뭐 대통령한테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는 게 전국에 어떤 큰 영향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이 최고위도 못 열고 있어요. 저는 빨리 이거를 비대위로 전환을 하든지 어떤 체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김용태 위원장의 혁신안이 어떻게 머뭇머뭇대고 본인은 관철을 요구하고 이제 새롭게 뽑힌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혁신안으로 부족하다. 우리가 더 혁신을 해야 되겠다는 이 혁신의 범위를 두고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김용태 위원장이 혼자 외곽을 돌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원내에 있음에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외곽을 돌 게 아니라 본인이 비대위원장이면 전 의원 모아놓고 의원총회에서 우리 김민석 후보자와 인사검증에 집중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더 가열차게 대여투쟁을 해야죠. 지금 근데 이렇게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 인식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여론에 호소를 하려면 조금 더 제대로 해야 돼요. 기자회견을 열든지 좀 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기자들과 만나서 백불에서 한마디 툭 던지는 게 이 전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금 답답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자라나는 초선 의원의 색싹을 밝기는 싫은데 비판을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 야당 지도부와 김용태 위원장과 김용태 야당 대표 격이죠. 벌써 카메라 앞에서 만난 것이 세 차례입니다. 세 차례인데 세 차례 다 똑같아요. 뭐 해주십시오 말했는데 대통령은 그냥 씩 웃고 그래 뭐 그냥 뭐 내가 들어는 볼게라고 그 정도로 넘어갔는데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죠. 이게 요청만 해서는 답이 없는 것이고 이런 요청은 어떠한 정치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국민들 시선에 보였을 때 요청인 것이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로 치면 초선 의원이지만 경기도지사도 하고 성남시장도 하고 선거를 여러 번 치러온 정치인이잖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초선 의원이고 임기 시작한 지 이제 1년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단순히 요청하라고 당 대표의 지위를 준 건 아니란 말이죠. 나이도 가장 어리고 90년생이고 그리고 초선 의원이고 이러면 기존의 3선, 4선 대표들이 못했던 중진 의원들이 못했던 그러한 패기를 보여주라고 한 건데 이거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하는 거는 패기가 아닙니다. 패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참신한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전국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본인 정치하면서 또 중앙에 와가지고 말로만 요청하고 이거는 초선의 90년대생의 당 대표격이 할 수 있는 당원들의 기대감하고 사뭇 다르고요. 이게 정치 외적으로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뭐 부장이나 과장이 뭐 대리나 혹은 사원들한테 너 이거 했어? 이러면 제가 요청은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면피용 발언이에요.
요청만 했어? 답 들어왔어? 답은 안 들고 전 요청은 했습니다. 이거 완전 면피용 발언에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카메라 앞에서 제가 요청은 했습니다. 이거 이제 하수적인 발언이거든요. 이렇게 발언할 게 아니라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기다려 보십시오 이러고 넘어가던가 뭐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러면 이제 카메라가 다시 또 그 가거든요.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김용태 위원장은 기다려 보라는데 무슨 얘기가 있었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라고 해놓으면 그럼 카메라는 요청을 했구나. 그냥 저게 묵묵부담이구나. 이거 정치적으로도 약간 단어 선택이 좀 고수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그런 답답한 형국이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김민석 후보자 임명 안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2번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라고 하면서 팔을 툭 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저께 보도를 좀 봤습니다. 보도를 좀 보니까 MBC 같은 경우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박수 없이 버틴 야당, 허리 깊숙이 숙인 대통령. 그러니까 MBC 제목만 보면은 야당은 박수 없이 버텼다.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 이제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야당에게 자기를 막 비판하던 야당에게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이러면서 성군처럼 거의 묘사를 해놨습니다. MBC의 과거 기사를 보면은요, 글쎄요,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너무도 달라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통 공영방송사에서 이런 식으로 제목 잘 안 잡거든요. 참 이게 헛웃음이 나왔고 이건 이민찬 대변인께 잘하실 거 아니에요. 황당한 얘기죠. 그 MBC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는 너무도 잘 아실 테니까요. 이 최근에 뭐 다 좌파 언론 이게 언론이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상당 기간 허니문 기간이 있습니다. 그 허니문 기간이 깨지기 시작하는 게 인사검증이 이제 돌입하면서 허니문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인사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 인사검증보다는 이렇게 뭐 특정인을 이렇게 추켜 세우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더 이제 특정 어떤 진영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 언론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MBC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태도가 180도 바뀌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MBC가 좀 더 가운데로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언론 얘기 말고 약간 다른 결을 달리해서 얘기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국회를 더 자주 올 것 같아요. 더 자주 올 것이고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은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자주 와서 얘기를 나누고 뭐 고개를 숙이던 고개를 들던 어쨌든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 그동안 보수 진영의 대통령들께서는 많이 안 왔어요. 뭐 경호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기타 등등의 야당이 반대하는 모습에 뭐 본인 스스로가 탐탁치 않아서 안 오는 모습도 있고 했는데 지금 뭐 거대 여당이니까 당당한 모습으로 오는 건데 앞으로 더 자주 올 것 같고요. 그럼 야당에서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더 이상 요청, 뭐 악수, 뭐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냥 떼쓰고 들어눕게 하고 이거를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그동안 정치적인 전초 스타일을 봤을 때는 뭐 그런 투쟁도 잘 할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하려면 확실하게 하던가 혹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소수당이지만 대통령하고 동등한 위치에 서겠다라고 전략을 짜던가 이거 새로운 당 지도부가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자리가 잡히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렇게 국회를 자주 오게 되는 대통령하고 또 와가지고 고개를 숙이는 대통령이라고 언론에 나가는 그러한 대통령하고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무적인 고민을 정말로 해야 돼요. 혹은 정책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선 운동 기간 중에 그렇게 테러 위협이 있어서 방탄유리 많이 하고 다니셨는데 물론 경호가 이제 그 낙급 경호에서 가급 경호로 바뀌면서 경호가 더 빡빡해지긴 했지만 요즘에는 행보를 보면 경호에 대해서는 방탄유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낮은 경호를 아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국민께 다가가는 낮은 경호. 최소한의 인력만 가지고 뭐 대통령실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는 등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당선되면 사실 경호를 더 받아야 되는데 좀 특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오는 게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권이 190석이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법안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저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과 여권이 과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원할 때 모든 걸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역할 분담, 국합, 배드캅 놀이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거기서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특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 법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듣지도 않고 강행 처리를 할 텐데 그럼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막 강행 처리하죠. 네. 그러면 법사위까지 통과시키고 분위기를 막 올립니다.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적당히 야 이런 부분은 논란이니까 좀 빼고 갑시다. 조율을 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대통령은 약간 양쪽을 다 아우르는 듯한 모습. 그러나 결국 통과된 법안이나 이 본질을 보면 민주당이 원하는 걸 대부분 관철시키는 이 역할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대통령 지금 국회 찾는다고 일어나서 박수만 칠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똑같이 협상장 들어가서 아무것도 협상에서 얻어내지 못하고 또 밀려날 것이냐. 여기서 국민의힘이 야성을 되찾지 않으면 이 사이에서 정말 어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존재감을 상실하는 야당의 존재감을 상실해서 결국에는 지방선거까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수순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